누가 너한테 아기 낳으라고 한 적이 있어?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했잖아. 산후 우울증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불임 시술을 하면서 겪게 되는 유산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산후 우울감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힘들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우울증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고 괴로우면은 산후 우울증의 단계로 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형태의 출산후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후 정신병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검증력도 흔들리고 너무너무 정신이 하얘지고 도저히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할 수 없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다지 기쁘지 않아 정도인데 산후 우울감이 있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러면서 한 닷새 정도 지나면 눈물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죄책감도 가집니다. 그러나 보통 열흘이 지나게 되면 더 좋아집니다. 10일 이내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고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산후 우울감은 보통 50%에서 한 70%까지 우리 산모들한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후 우울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봐 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후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 중에 20에서 25%는 산후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원인을 나의 산후 우울증에서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든가 원래 부모님이라든가 시댁이라든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게 되면서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산후 우울감이 생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호르몬 변화에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는 감정이 들쑥이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역시 생리가 중단되면서 급격히 호르몬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리적 불쾌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PMS입니다. 내가 인성이 나빠서 PMS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려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아서 PMS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PMS에 대해서는 생리적 불쾌 증후군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 우울감이 이렇게 많고 대부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는 산후 우울감은 우리 몸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는 단계이고 호르몬이 변화한 몸에 대해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후 우울감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느끼는 건 우울감뿐이지만 의외로 호르몬 변화가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낳으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가는 오히려 더 심한 산후 정신질환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들 산후 우울증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의 절반 이상은 이미 임신 중에 우울증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 한 분이 쭉 평생을 살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25% 정도로 잡습니다. 어떤 한 산모가 살면서 산모인 기간 동안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 역시 25%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치게 되느냐? 몸이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데 우울한 게 당연하지. 몸무게가 이렇게 불었어. 평소의 체중과 다른데 우울한 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나를 신경 써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우울한 게 당연하지. 임신 중 우울증이 심할 때는 약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TMS라는 치료법인데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MRI를 찍게 되면은 커다란 자석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자석을 갖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이 우울증을 치료한 확률보다는 낮지만 절반 정도에서 산후 우울증을 갖다 태아한테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몸이 힘든 거, 체중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과도하게 체중이 늘어나서 우울해지면서 마치 내가 온몸이 묶여있는 것처럼 힘들고 저주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는 꼭 우울증 치료를 임신 중이라도 받으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한 200년 전에는요, 산모의 가장 주된 사망의 원인은 감염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요, 임신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보통 자녀를 3명 정도 출산하게 되면은 어머님이 감염으로 사망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임신은 굉장히 커다란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 중독증에 의한 사망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산후 우울증이 극심한 형태로 심해지는 산후 정신증에서 자살을 갖다 시도하는 경우 산모가 사망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산후 우울증이 진짜로 심해지게 되잖아요. 고문을 받을 때하고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는 고문 계속해서 소음이 있습니다. 산모가 조금 졸만하면은 아이가 울어서 깨웁니다. 모유수유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육체적 고통이 주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돌봐주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감옥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너한테 아기 낳으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애초에 아기 낳아도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했잖아. 같은 말을 듣게 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산모는 아이가 생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었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키울 자신이 없으면 빨리빨리 나라에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정상적인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생각이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산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 하면서 아이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다 해치려고 하다가 중단했던 산모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의 생명을 갖다 앗으려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요, 아이한테 평화를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산모가 너무 괴롭다가 보니까 아이가 우는 게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애는 살면서 평생 고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는 거의 없는 경우고요. 마치 암에 걸려서 며칠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아이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때 이 고통을 엄마가 끝내주는 게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닐까 생각하듯이 산모는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항상 본인이 엄마가 아이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됐고 이 엄마와 있는 한 아이는 계속 고통받을 테니까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몰고 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은 당연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아이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성이 부족하다, 도대체 생각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산후 우울증,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두가 겪으니까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으면 산후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번에 산후우울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산후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3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굉장히 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잖아요. 이번에는 괜찮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출산하자마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임신 중 우울증에 시달리고도 아이를 낳고 나서 치료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100일에서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엄청나게 기쁜 기간을 갖다 내가 우울증이 아닌 상태에서 기쁘게 지내야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운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유수유해야 된다는 압력 때문에 그 몇 달을 우울증에서 지옥으로 지내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아이보다도 산모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요, 모유수유를 중단하시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로즈마리의 베이비란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악마의 씨라는 생각을 가진 산모의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출산 후에 망상이 발생하여서 자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환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에 단독으로 환청이나 망상만 있는 건 아니라요. 극단적인 산후 우울증의 증세를 동반하게 됩니다.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잠을 잘 수 없고 작은 소리에도 자극을 받고 음식을 하나도 먹을 수 없고 그런 극단적인 우울증 상태가 동반하게 되어서 산후 정신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 출산에도 반복될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는 동안은 약을 먹을 수 없다 하더라도요. 임신 전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임신이 끝나자마자 바로 치료에 돌입해야지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산후정신증은 자살을 갖다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후정신증이 있게 되면은 임신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본인한테 인지가 됩니다. 출산한 이 상황부터가 본인한테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갑갑한 감옥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양육은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양육의 고통을 참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할 거라는 것 자체가 머리에서 생각이 되지 않고요. 때로는 이 아이가 엄청나게 끔찍한 존재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삶을 이 아이가 사느니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산모가 아이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 결국은 영아 사례가 결과적으로 되게 됩니다. 산후정신증은 일단 예방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임신에 돌입하기 전에 우울증의 증상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임신에 돌입한 상태에서 완전히 약이 끊어져 있는 거야말로 나한테 제일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임신을 계획했다 그러면요. 내가 생리를 하지 않네 라고 해서 병원에 가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키트로 무조건 매주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약을 중단하십시오. 극히 일부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제를 제외하면은 산모한테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통계도 없지만 산모한테 무조건 해를 준다는 통계도 없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약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산후정신증을 과거에 앓았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무조건 다시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산후우울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유산 후의 우울증도 유산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연 임신을 했다가 유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신 중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불임시술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임신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자연 임신 중 유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다음에 또 아기를 낳아야지 하는 생각이 나쁜 상태에 이르는 걸 좀 방지해 줍니다. 그러나 어쩌다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났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절망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20%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임신 중절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우울증의 강도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가 기형이 있을 게 너무너무 유전자 검사상 분명해서 했다 하더라도 엄마는 그 유전자를 물려준 아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다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장 유산 후 우울증이 일어날 확률도 높고 가장 괴로운 건요, 불임시술 중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유산입니다. 불임치료 중에 생기게 되는 유산에 의한 유산 후 우울증이 올 확률은요, 20에서 40%로 굉장히 높고요. 거의 산후 우울증과 비견되거나 산후 우울증보다 높습니다. 불임시술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불임시술 중에 유산 후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려고 하면은 불임시술 중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신 3개월에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얘기 들었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를 임신과 관계된 우울증으로 넣어야 되느냐, 넣지 않아야 되느냐를 갖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형이라 그럽니다. 감정이 지연되었다가 나중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은 만약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어머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엄마가 되지 못하겠구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괴롭게 겪게 되는 유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임신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출산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유산은 더더욱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낙담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거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은 한 내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후 우울증이나 혹은 유산후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치료받고 불행을 갖다 끝내고 다시 행복을 갖다 꿈꿀 수 있도록 나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약은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